도파민에 대해서 중독과 구속. 뇌는 쾌락과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나? 지난 반세기 동안의 생화학 발전, 새로운 영상기술 도입, 컴퓨터, 생명공학, 도파민이 말씀하시되 뇌의 주요 기능은 세포의 뉴런이라고. 신경전달물질 도파민, 시냅스 이렇게 뇌에서 도파민 보상 경로는 시냅스에서 전기신호와 신경전달물질을 통해서 서로 소통한다. 신경전달물질은 야구공과 같다. 투수는 시냅스 전 뉴런이고 포수는 시냅스 후 뉴런이다. 투수와 포수 사이의 공간은 시냅스 틈새이다. 공이 투수와 포수 사이에서 전기신호를 조절하는 화학적인 메신저인 셈이다. 중요한 신경전달물질은 많지만 여기서는 도파민에 초점을 맞추겠다. 도파민은 인간 뇌의 신경전달물질로 1957년에 처음 발견되었는데 두 명의 과학자가 따로따로 확인한 결과였다. 스웨덴은 룬드에서 아르베드 칼슨과 같이 그의 팀이, 그리고 런던 외곽에 적을 든 몬터규가 그 주인공이다. 나중에 칼슨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도파민은 보상 과정에 관여하는 유일한 신경전달물질은 아니지만 신경과학자들은 대부분 도파민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도파민은 보상 그 자체의 쾌락을 느끼는 과정보다 보상을 얻기 위한 동기부여 과정에 더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유전자 조작으로 도파민을 만들 수 없게 된 쥐들은 음식을 찾지 못하고 음식이 코앞에 놓여 있어도 굶어 죽지만 음식을 입안으로 바로 넣어주면 음식을 씹어 먹으며 그걸 즐기는 것처럼 반응한다. 동기부여와 쾌락 사이의 차이를 두고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은 초콜릿, 섹스, 니코틴, 코카인, 암페타민, 보상과 도파민 분비가 암페타민 엄청나구나. 코카인도 이렇게 차이 나구나. 어쨌든 도파민은 특정 행동이나 약물의 중독 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쓰인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약물이 뇌의 보상 경로에서 도파민을 더 많이 더 빠르게 분비할수록 약물의 중독성은 더 크다고 평가된다. 이는 그 약물이 말 그대로 도파민을 함유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뇌의 보상 경로에서 도파민 분비를 유도한다는 의미다. 상자 속에 쥐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 초콜릿은 뇌의 기본 도파민 생산량을 55% 늘리고 섹스는 100%, 니코틴은 150%, 코카인은 225% 늘린다. 암페타민은 주의력 결핍 장애를 치료하는 데 쓰이는 애들 같은 법적으로 허용된 약품뿐 아니라 스피드, 아이스, 샤브 같은 길거리 약물에도 들러있다. 도파민 분비량을 1000%까지 늘린다. 이 계산에 따르면 암페타민을 파이브로 한번 피우는 것은 10번의 오르가즘을 맞먹는다. 쾌락과 고통은 쌍둥이다. 신경과학자들은 도파민의 발견과 더불어서 쾌락과 고통이 뇌의 같은 영역에서 처리되며 대립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쉽게 말해서 쾌락과 고통은 저울의 서로 맞은편에 놓인 초처럼 작동한다. 우리의 뇌에 거울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중간에 지렛대 받침이 있는 저울이다. 평소에는 저울 위에 아무것도 없으면 지면과 수평을 이룬다. 우리가 쾌락을 경험할 때 도파민은 우리의 보상 경로에 분비되고 저울은 쾌락 쪽으로 기울어진다. 우리의 저울이 더 빨리 기울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쾌락을 느낀다. 하지만 저울에 관한 중요한 속성이 하나 있다. 저울은 수평, 초콜릿, 소셜, 포르노, 쇼핑, 쫙, 쾌락. 그렇구나. 초콜릿, 소셜, 미디어, 포르노, 소셜이 사람에 의해서 고통이 크면은 그것이 고통이 큰 만큼 그것이 그 힘이 없다 이 말이네. 평형을 유지하려고 한쪽이나 다른 한쪽으로 오랫동안 기울어져
잊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울이 쾌락적으로 기울어질 때마다 저울을 다시 수평 상태로 돌리는 강력한 자기조정 메커니즘이 작용한다. 이러한 자기조정 메커니즘은 의식적인 사고나 별도의 의지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저 반사작용처럼 균형을 잡으려고 한다. 나는 이러한 자기조절 시스템을 그렘린들이 쾌락적의 무게를 상쇄하기 위해서 저울의 고통 쪽에 올라타는 모습으로 상상하곤 한다. 그렘린들은 어떤 생물체가 생리적 평형을 유지하려는 경향, 다시 말해서 항상성을 대변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쾌락적으로 기울었던 저울이 반작용으로 수평이 되고 나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쾌락으로 얻은 만큼의 무게가 반대쪽으로 실려 저울이 고통적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위의 그림처럼 말이다. 와, 이게 무섭구나. 이게 무서운 거야. 1970년대 사회과학자 리처드 솔로몬과 존 코빗은 이런 쾌락과 고통의 상호관계를 대립과정 이론이라고 칭했다. 쾌락적 혹은 정서적인 중립으로부터 오랫동안 반복해서 벗어나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른다. 그 대가는 자극과 반대되는 가치를 갖는 이후의 반응이다. 그러니까 왼발처럼 올라가는 건 반드시 내려와야 한다는 뜻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신체의 다양한 생리적인 과정인 유사한 자기조절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요한 볼프강 또 헤링 등 여러 학자들은 색지각이 어떻게 대립 과정 시스템을 통해서 일어나는지를 밝혀냈다. 한 가지 색을 일부러 계속 가까이 보면은 모든 사람의 눈에 대립되는 색의 이미지가 나타난다. 실제로 하얀 바탕의 초록 이미지를 어느 정도 쭉 보고 나서 하얀 종이로 시선을 돌리면은 내가 어떻게 빨간 잔상을 만들어내는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밝혀낸 쾌락, 고통, 저울, 쾌락 이후에 찾아오는 갈망은 누구나 겪는 경험이다. 감자칩을 다시 손을 대든 비디오 게임을 한 번 더 하려고 클릭하든 그런 좋은 느낌을 다시 갖고 싶어하거나 간직하려고 노력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다. 이 욕구를 해결하는 손쉬운 방법은 계속 먹거나 놀거나 보거나 읽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어떤 쾌락 자극에 동일하게 혹은 비슷하게 반복해서 노출되는 초기의 쾌락 편향은 갈수록 약해지고 짧아진다. 반면에 이후의 반응, 즉 고통 쪽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갈수록 강하고 길어진다. 과학자들은 이 과정을 신경 적응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쾌락을 추구할수록 우리의 그림리는 점점 더 커지고 빨라지고 많아지며 우리는 이와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앞서 선택한 쾌락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된다.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중독 대상을 더 필요로 하거나 같은 자극에도 쾌락을 덜 경험하게 되는 내성이라고 한다. 내성은 중독의 발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고통, 쾌락, 고통은 적어지고 개인적으로 트와일라이트 시리즈를 두 번째로 읽었을 때 즐겁긴 했지만 처음 읽었을 때만큼 즐겁진 않았다. 네 번째로 읽었을 때는 그렇다. 즐거움이 확 떨어졌다. 전체를 처음 다 읽었을 때가 다시 읽었을 때보다 항상 더 나았다. 시리즈를 다시 읽을 때마다 이후에 찾아오는 불만족은 갈수록 커졌고 처음 읽었을 때보다도 맛보았던 짜릿함을 다시 느끼고픈 욕구도 갈수록 커졌다. 나는 트와일라이트의 내성을 갖게 되면서 예전에 가졌던 느낌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 같으면서도 더 새롭고 강력한 형태의 중독 대상을 찾아야 했다. 오랫동안 과도하게 중독 대상이 기대면 쾌락, 고통 쪽으로는 결국 고통 쪽으로 치우치게 되어진다. 쾌락, 고통 딱 떨어지면은 쾌락은 올라가고 중독이 도파민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이다. 도파민 비중독자의 뇌는 이렇게 도파민 수용체가 있다가 도파민 수용체가 완전히 텅 비어버리네. 미국에서 약물 처방이 급격하게 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나는 고도의 도파민 중독 물질이 뇌 보상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의료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다. 만성 통증을 없애려고 다량의 오피오이드를 오랫동안 써온 환자일수록 병원을 찾는 빈도가 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다량의 오피오이드를 의존했음에도 그들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기만 했다. 왜냐고? 그들은 내가 오피오이드에 과하다 노출되면서
쾌락 고통의 저울을 고통적으로 기울여 놨기 때문이다. 오피오이드. 신경과학자 너라 볼코프와 그녀의 동료들은 고도의 도파민 물질을 오랫동안 과하게 기댈 경우에 내가 도파민 부족 상태에 이른다는 것을 밝혔다. 고도의 도파민 물질을 오랫동안 과하게 되면은 뇌의 도파민 부족 상태. 볼코프는 정상적으로 제어되는 뇌에서 도파민이 잘 전달되는지를 다양한 약물에 중독되었다가 약물 사용을 멈춘 지에 2주가 지난 다음 사람들의 뇌와 비교해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버린다 이 말이네요. 빨간 콩이 확 부러져 버리네. 볼코프 박사와 그녀의 동료들이 밝혀낸 것처럼 약물 남용약들의 D2형 도파민 수용체 감소는 도파민 분비 감소와 더불어서 자연 보상 자극에 대한 보상 회로의 민감성을 낮추는 결과를 낳는다. 나는 대략 2년간 로맨스 소설을 강박적으로 소비하다가 결국 더 이상 즐길 책을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내가 내 소설 읽기 위해 쾌락 정치를 불태워버려서 아무 책도 이를 되살릴 수 없게 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쾌락 자체를 쫓는 쾌락주의가 그 어떤 쾌락도 느끼지 못하는 쾌락 불감증에 걸린 셈이었다. 독서는 언제나 나에게 쾌락과 일탈을 선물하는 행위였다. 그래서 독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자 충격과 슬픔이 찾아왔다. 그래도 로맨스 소설은 포기하기가 힘들었다. 고통적으로 길어진 쾌락, 고통적으로는 앞서 상당한 절제의 기간을 거친 사람들도 다시 중독에 빠져들게 만든다. 왜 그럴까? 우리의 저울이 고통적으로 기울어 있으면 그저 평범한 기분을 느끼려고 해도 중독대상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경과학자 조지 콕은 이러한 현상을 불쾌감에 따른 재갈이라고 표현한다. 중독대상의 과거와 같이 다시 의존하게 되는 이유는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랜 금단에 따른 신체적인 심리적인 고통을 완화하고 싶은 욕구 때문이다. 물론 희망적인 소식은 있다. 우리가 오랫동안 충분히 기다리면 우리의 뇌는 중독 대상이 없는 상황에 다시 적응하고 항상성의 기준치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린다. 저울이 수평을 이루는 셈이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중독은 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중독 대상에 다시 노출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대상을 떠올리게 하는 단서 또는 암시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쾌락, 고통, 저울은 요동친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에서 이 현상을 표현하는 캐치프레이즈는 사람, 장소, 사물이다. 신경과학에서는 이것을 단서 의존 학습이라고 부르며 고전적인 조건 형성이라고도 한다. 1904년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한 이반 파블로프는 개들 앞에 고기 조각을 놓으면 반사적으로 침을 흘린다는 사실을 착안해서 실험을 했다. 고기를 줄 때 버저 소리를 함께 들으면 나중에 개들은 버저 소리만으로도 침을 흘린다. 이런 개들의 자연 보상인 고기 조각을 조건 단서인 버저 소리와 연결해서 반응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때 내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도파민 수준 기대와 갈구 수준이 올라간다는 거지. 신경과학자들은 보상 자체가 주어지기 전이라도 조건 단서만이 분비된다는 사실을 지의 뇌에 탐침기를 넣는 방법으로 밝혀냈다. 보상을 받기 전에 조건 단서에 반응해서 도파민이 급증하는 현상은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길 것임을 예감할 수는 기쁨을 설명한다. 조건 단서가 나타난 직후 뇌에서 발화한 도파민은 기준선까지가 아니라 그 이하로 감소한다. 이렇게 도파민이 순간적으로 살짝 부족한 상태가 되면 우리에게는 보상을 찾아내려는 자극이 주어진다. 기준선 밑으로 떨어진 도파민 수준은 갈구를 일으킨다. 이러한 갈구는 중독 대상을 얻기 위한 의도적인 활동으로 이어진다. 존경받는 신경과학자 뇌 동료인 롭 말렌카는 위해서 요요도 그렇지 심하게 잘못된 요요 도파민 수준 기대와 갈구 기대와 뭐가 지가 불빛을 본다? 지가 버튼에 접근한다? 지가 버튼을 누른다? 지가 주사를 맞지 않는다? 시간 경과? 쾅 하고 다시 회복. 도파민 수준 기대와 갈구. 실험용 동물이 얼마나 중독되어 있는지를 보려면 그 동물이 자신의 중독 대상을 얻으려고 얼마나
자진해서 열심히 움직이는가를 보면 돼요. 레벨을 누르거나 미러에서 길을 찾거나 사다리를 오르거나 하는 거죠. 나는 인간도 이와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기대와 갈구의 전체 과정이 의식적인 인식의 한계 밖에서 일어날 수 있으면 두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기대한 보상을 얻으면 뇌에서 발화한 도파민은 기준선을 넘어서 증가한다. 반면에 우리가 기대한 보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도파민 수준은 기준선 밑으로 떨어진다. 다시 말해서 기대한 보상을 얻으면 도파민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기대한 보상을 얻지 못하면 훨씬 더 많이 줄어든다. 누구나 기대만큼 보상을 얻지 못해서 실망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때를 떠올려보라. 기대했지만은 못 받는 보상이 애초에 전혀 기대하지 않은 보상보다 더 나쁘다. 그렇다면 단서로 인해서 발생한 욕구는 우리의 쾌락, 고통, 저울을 어떻게 움직일까? 저울은 앞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에 쾌락적으로 기울어지는데 곧 단서의 여파 때문에 고통적으로 기운다. 도파민이 부족해지면 우리 뇌는 중독 대상을 찾으려는 행동을 유도한다. 지난 10년 동안 병적으로 심각한 도박에 대한 생물학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데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 결과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 도박 중독은 다시 중독 장애로 분류되었다. 2010년 연구에서 제이콥 리넷과 그의 동료들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돈을 따거나 잃었을 때 도파민을 어떻게 분비하는지 측정했다. 결과로 두 집단 모두 돈을 땄을 때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돈을 잃었을 때는 초에 이르기까지 다른 중독 물질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인간이라고 다를까? 돈을 잃었을 때는 도박에 심하게 빠진 쪽이 통제 집단에 비해서 도파민 수치가 훨씬 낮아졌다. 한편 보상 경로의 분비들은 도파민 양은 지고 이길 확률이 같을 때 가장 높았는데 이때가 불확실성이 가장 높을 때다. 이처럼 도박 장애는 보상 기대와 보상 반응 사이에서 미묘한 차이를 드러낸다. 도박 중독을 앓은 뇌 환자들은 도박 중일 때 한편으로는 치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들은 지면 질수록 도박을 계속하고 싶은 충동이 더 강해지고 계속 치다가 이기면 쾌감이 더 강해진다고 얘기했다. 이것은 손실 추구라고 표현하는 현상이다. 뇌는 도파민을 생산하는 뉴런 형태와 크기를 바꾸면서 보상에 대한 장기 기억과 관련 단서들을 암호화한다. 연구자들은 코카인 노출이 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폈다. 쥐들에게 일주일간 매일 정량의 코카인을 주사하고 각 주사에 대한 반응으로 쥐들이 얼마나 많이 뛰는가를 측정했다. 코카인 주사를 맞은 쥐는 보통 쥐들처럼 주변부에 가만히 있는 대신에 우리를 걸어질러서 달린다. 달리는 양은 그 우리를 비추는 빗줄기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다. 쥐가 빗줄기를 자주 어그러뜨릴수록 많이 달린 것이다. 과학자들이 알아낸 바에 따르면 매일 코카인에 노출된 쥐들은 첫날은 활기차게 뛰다가 마지막에는 정말 광란에 질주하면서 코카인의 영향에 누적된 감작 상태를 보였다. 그러다가 연구자들이 코카인 투여를 멈추자 쥐들도 뛰기를 멈췄다. 실험쥐의 일반적인 수명기간인 1년 후에 쥐에게 코카인을 한 차례 다시 투여하자 1년 전 마지막 날 그랬던 것처럼 다시 미친 듯이 뛰었다. 과학자들이 그 쥐들의 뇌를 살펴본 결과 쥐의 보상 경로에서 지속적인 코카인 감작과 일치하는 코카인 유도 변화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코카인 같은 중독성 물질이 뇌를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알코올부터 오피오이드, 대마초일까지 다른 중독 물질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인간이라고 다를까? 학습 또한 뇌 속의 도파민 발화를 증가시킨다. 다양하고 자극적인 새로운 환경에서 3달간 머문 암컷 쥐들은 표준적인 실험실에서 머문 쥐들과 비교했을 때 전자와 뇌 보상 경로에서도 도파민 시냅스가 급증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다. 자극적이고 새로운 환경에 반응하여 나타나는 뇌의 변화는 고도 도파민을 유도하는 대상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뇌의 변화와 유사하다. 하지만 똑같은 쥐들이 중독성 강한 약물인
메스암페타민 같은 흥분제를 투여받으면 자극적인 환경에 노출되어도 시냅스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메스암페타민의 지의 학습 능력을 제한했음을 암시한다. 물론 희망적인 소식이 있다. 나의 동료인 에디 설리번은 알코올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세계적인 전문가다. 그는 중독에 따른 뇌의 일부 변화는 돌이킬 수 없지만 손상된 영역을 새로운 신경망을 만들므로써 우회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 이는 뇌의 일부가 영원히 바뀌더라도 우리가 새로운 시냅스 경로를 찾아서 건강하게 행동할 수 있음을 뜻한다. 한편 미래는 어쩌면 중독의 상흔을 없애는 방법이 등장할지도 모른다. 빈센트 파스콜리와 그의 동료들은 쥐들에게 코카인을 주사해서 기대 행동을 확인한 후에 코카인이 시냅스에서 일으킨 뇌 변화를 빛을 이용해서 뉴런을 제어하는 생물학 기법인 광유전학을 활용해서 뒤집었다. 그리고 저울은 비유일 뿐이고 우리 뇌에서 벌어지는 쾌락과 고통에 줄따르기는 저울의 원리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하다. 누군가에는 즐거운 것이 다른 사람에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사람은 저마다의 중독 대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쾌락과 고통은 동시에 생길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쾌락과 고통을 함께 경험한다. 모두가 수평적으로 출발하는 것은 아니다. 우울감, 불안감, 만성 통증을 느낀 사람은 고통적으로 기울어진 저울에서 출발하는데 이것은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 중독에 더 취약한 이유를 설명할지도 모른다. 고통과 쾌락에 대한 우리의 감각 지각은 우리가 그 고통에 부여하는 의미에 큰 영향을 받는다. 비천의 연구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분류되는 심각한 부상 5가지 중에서 한 가지에 해당하는 인원만 조사했다. 비체의 발견은 놀라웠다. 심하게 다친 병사들 가운데서 4분의 3이 부상 직후의 고통을 거의 혹은 아예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다쳤음에도 말이다. 비처는 그들이 신체적인 고통에 피곤함, 불편함, 불안함, 공포감, 실제 사망 위험 등으로 가득 찬 극도의 위험한 환경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 때문에 누그러졌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들의 고통이 안전한 병원으로 가는 티켓이었기 때문이다. 못을 밑에서 뽑아내고 부츠를 벗겨버리 못이 발가락 사이에 절묘하게 피해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발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었다. 뭐야? 피부를 뚫고 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과학은 모든 쾌락에는 대가가 따르고 거기에 따르는 고통은 그 원인이 된 쾌락보다 더 오래가며 강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즐거운 자극에 오랫동안 반복해서 노출되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감소하고 쾌락을 경험하는 우리의 기준점은 높아진다. 우리는 순간적이고 영원한 기억을 뇌리에 새기기 때문에 쾌락과 고통의 교훈을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다. 그러한 기억이 해마에 남아서 평생 가는 것이다. 개통 발생적으로 쾌락과 고통을 처리하는 가장 오래된 신경 장치는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체로 온전하게 살아남았다. 결핍이 세계에 완벽히 맞춰졌다고 할 수가 있다. 우리는 쾌락이 없으면 먹거나 마시거나 번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고통이 없으면 상처나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반복적인 쾌락으로 우리의 신경 설정 값이 높아지면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인간은 궁극적인 추구자다. 쾌락을 쫓고 고통을 피하는 세상의 시험에 너무나 잘 대응해왔다. 그 결과 우리는 이 세상을 결핍의 공간에서 지나치게 풍족한 공간으로 바꿔놓았다. 그러나 우리의 뇌는 이 풍요로운 세상에 맞서서 진화하지 않았다. 만성적인 좌식석 식사 환경에서의 당뇨병을 연구한 톰 피누케인 박사는 이를 두고 인간은 열대우림의 선인장입니다 라고 말했다. 건조기후에 살아가는 선인장이 열대우림에 던져진 것처럼 우리는 과도한 도파민의 둘레에서 환경에 살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우리의 더 많은 보상을 얻어야 쾌감을 느끼고 상처가 말하더라도 고통을 느낀다.
이러한 기전 변화는 개인 수준뿐만 아니라 국가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이끌어야 한다. 우리가 이 새로운 생태계에서 잘 지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쩌면 그 해답을 중독자들이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우리에게 강박적인 과용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사람은 중독에 가장 취약한 사람, 중독과 싸우는 사람들이다. 오랫동안 여러 문화에서 타락한 기생하는 자, 버림받은 자, 부도덕한 자로서 소외당해온 중독자들은 지금 시대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지혜를 가져왔다. 지금부터 중독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보성에 찌든 세상에서 회복이 주는 교훈을 이야기해 보겠다.